존청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업데이트된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존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사 말씀 안 나누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네네. 네, 먼저 지금 현재 3차 경기 부양안 협상 내용 전해주세요. 네, 지금 가장 최근 소식이라면은 어저께 하원에서 이번 3차 경기 부양안에 대한 예산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 예산안이면 예산안이고 뭐 예산 결의안은 뭐냐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실제 1.9조 달러가 됐건 아니면 거기서 조정이 된 내용이 됐건 이 상하원을 상하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법안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 상원에서 60석의 찬성을 요구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말하자면 뭐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이 버짓 레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예산 조정권이라고 뭐 한국말로 할 수 있을 텐데, 이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이 단순 과반수 50석만 확보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패스트 트랙 방안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 방식을 택하는데 동의한다라는 그 전 단계의 결의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원을 통과했고, 이제 막 오늘 내일 정도면 또 상원을 통과하면 결국 그 결의안을 토대로 이 패스트 트랙 방식에 따라 이 3차 경기 부양안을 다루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일단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화당은 뭐라고 해도 그냥 통과는 되겠네요. 일단 하원 장악하고 있고 상원 51석 이러면은 그냥 민주당의 입장대로 진행될 수 있다. 그거 이제 네, 바닥을 깔아놓겠다. 뭐 이런 이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물론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그 패스트 트랙 방안, 그 버짓 레컨실리에이션 방안으로 가더라도 계속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민주당하고 백악관은 그러면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뭐 이게 지금 대통령의 경우도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게 시간을 빨리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또 초당적인 그 협상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지난주 일요일 며칠 전 일요일에 공화당의 이 상원의원 중도파 상원의원 10명이 모여서 이 1.9조 달러 대신에 6천억 불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고, 그들과 이 대통령 간의 면담도 월요일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고 되도록 같이 협상을 통해 통과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을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에 시급한 사안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어떤 법안이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을 양보할 생각은 없고, 만약에 이게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그냥 민주당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말하자면 양쪽에 이제 패를 쥐고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 공화당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협상, 그리고 초당적인 협상에 대한 그런 협의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손에서는 동의가 없더라도 우리는 마냥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협의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적어도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는 그런 인상으로는 이 속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 바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양쪽의 입장에서 협의를 찾아가야 되는 좀 극명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비교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 이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큰 또 부양안이 되다 보니까, 네. 지난 12월 달에 9천억 불 정도가 통과됐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과거의 그 케어스 액트 하에 예산에 대해서도 다 쓰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걸 늘리는 게 맞겠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화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지난 일요일에 6천억 불의 대안을 제시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략 한 3분의 1 정도죠. 백악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했던 1.9조 달러에 비하면. 네. 그러면
여러 그 사안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대표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 네. 우선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이 백악관 안에서는 1,400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통과돼서 지급되고 있는 그 600불과 더불어 총액 2,000불을 맞춰서 진행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반면 공화당의 이 절충안에서는 1,000불입니다. 1,000불이고 또 단순 금액면에서 400불의 차이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격을 결국은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지급을 하는 건데 공화당의 안은 그 원래 백악관의 안에 비해 백악관의 안은 소득 수준 75,000불 개인 기준에서 75,000불 이하이면 제약 없이 다 받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구조인데 반해 공화당은 좀 더 타이트한 거죠. 좀 더 이 저소득층에 대한 타겟팅을 해서 4만 불 이하인 국민들에게만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절충안이 된 것이고.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예, 차이가 많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못 받는 그룹의 사람들도 네.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여기서 4만 불이라는 거는 이제 부부인 경우에는 8만 불로 늘어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개인의 경우 4만 불이고 부부 네. 공동의 경우에는 8만 불이죠. 네. 그랬을 때는 이제 1,000불로 타겟팅을 해서 줘야 된다는 게 공화당 입장이고요. 네. 실업수당은 어때요? 실업수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백악관 안에서는 400불씩 보조해주는 거를 9월까지 지급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확충하자라는 데 반해 네. 공화당에서는 이걸 300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300불을 6월까지로 보자라는 그런 안이죠. 왜냐하면 뭐 지금 팬데믹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에 대해서 9월까지 미리 지급하는 것보다 미리 확정을 짓는 것보다는 6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해석이겠죠.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좌쪽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아예 매달 2,000불씩 지원을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는데 공화당의 이런 의견을 그쪽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뭐 어쨌거나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내부의 그 강경파, 내부의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공화당 쪽에 대한 그 협상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면에서 또 다독여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 관련해서 또 다뤄야 될 부분은 네. 이게 상원에서 네. 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 50석을 확보하면 원하는 대로 민주당이 지금 원하는 대로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게 물론 맞긴 한데 이게 마냥 또 모든 민주당 의원, 상원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웨스트 버지니아의 상원 의원인 조 맨친 이분은 본인이 이런 뭐 CNN이나 뭐 팍스뉴스 같은 언론 인터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본인이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기 지금 그 1.9조 달러 민주당 백악관 안에서는 또 연방정부 이 실업수당을 15불로 시간당 15불로 올리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팬데믹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고 또한 이 1,400불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이고 어떻게 타겟팅이 된 건지에 대해서 이 법안이 실제 제안이 되면 본인이 정밀하게 한번 평가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반대 또는 뭐 무효 기권의 상황으로 된다고 하면 패스트 트랙이라 하더라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언급하신 그 최저임금은 상당히 논란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물론 연방정부의 기준에서 보면 7.25불이니까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인상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미니멈 웨이지라는 건 또 그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걸 현실화시키는 게 뭐 이제는 그간 너무나 오래된 그런 그 수준이었으니까요. 뭐 10여 년 됐으니까 이걸 현실화시킨다는 면에서는 또 일리가 있겠으나 또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게 필요하냐 또는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의 예산 할당으로서의 그 설명이 충분하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이 7불 25라 그러고 네.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5불. 네. 네, 그랬을 때 15불 아직 아닌가? 아마 1부 15불이죠. 네, 벌써. 15불이에요. 네. 네. 그랬을 때 뭐 그러면 연방 정부 7불 25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는 높은 쪽을 따르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이 7불 25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15불이면 15불을 줘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웬만한 대도시를 끼고 있는 주는 다 최저임금이 그 정도 선에는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캘리포니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고요. 뭐 정말 대도시에서는 이미 7.25불보다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연방 정부에서 그렇게 최저임금을 또 확 올리면 다른 대도시에 있는 곳에 또 최저임금이 그냥 그대로 있겠냐는 거죠. 앞으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이 있어서 받는 분들은 또 그게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지급해야 되는 업주의 입장에서는 또 가중되는 또 무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올라가면 따라서 또 같이 움직이자는 의견들이 있을 텐데.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뭐 정말 어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양쪽에서의 해석이 다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변호사님 지금 뭐 대도시가 있는 주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작은 주나 작은 도시인 경우에는 연방 정부 최저임금을 따르는 곳들이 꽤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산업시설이 조금 대도시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 받는 타격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이제 말을 아끼시는구나.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그러면 어떤 넘어갑시다. 비교가 있을 네. 수 있을까요? 양쪽의 입장에서의 비교.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그리고 네. 또 민주당은 아주 수건 사업이라고 하면 적절하진 않을 것 같고 네. 계속해서 작년에 그 반영하고 싶었던 그 주정부, 로컬 정부, 스테이트 앤 로컬 거버먼트에 대한 지원을 네. 이번에 역시 그 1.9조 달러에 넣었는데 공화당에서 그거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네. 그 정도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정아 씨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해서 너희는 그러면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거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저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차라리 말씀을 아끼고 그냥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네, 행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PPP 지원 관련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SBA에서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진행된 상황에 대한 걸 공유했는데요. 이제 지난주까지였나요? 대략 한 예산 책정된 금액의 26% 정도를 소진했다. 그리고 뭐 어쨌거나 처음에 네. 그 커뮤니티 은행들 또 이런 조합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했다. 그 금융기관으로서 했지만 가장 많이 진행이 되는 데들은 여전히 뭐 메이저 은행들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체이스 은행 같은 데서 가장 많이 론 집행 어프로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균 융자액은 뭐 1차로 받는 업체들, 2차로 받는 업체들 다 합쳐서 대략 한 8만 불 정도라고 하네요. 가격이 1차 순조롭게. 네, 네. 가격 1차 때보다는 상당히 리즈너블한 수준이 되네요. 예, 그래서 뭐 1차로 지금 지급받는 데들이 한 뭐 2만 얼마였었던 것 같고, 네. 1차로 받는 데들이 한 10만 불이 좀 넘는 그런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배정을 해서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이 아마 변호사님한테 가장 많이 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소득의 25% 감소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될 거라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이 자세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질문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네. 법과 그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또 최근에는 이
꼭 소득 25% 감소 규정이 유난히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그와 관련한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이게 방송에서 한번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선 좀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규정이라는 게 모든 그 팩트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법이 결정이 되면 그에 해당되는 어떤 규정들이 행정부에서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실제 그 규정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하는 거고, 그게 만약에 규정이 정말 자세해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한다면 뭐 전문가들, 변호사다, 회계사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뭐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결국은 지금 이 뭐 사족이 길었습니다만 매출액을 감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거고, 그러면 이 SBA에서도요, 이게 일단 배경은 이 2차 PPP 론을 받기 위해서는 이 수입이요, 총 수입이 지난 해 대비 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건데, 네. 각각의 그 업체들의 상황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었고요. 그리고 네. 질문이 왔던 업체 같은 경우는 요식업이었었어요. 레스토랑인데 네. 이게 팬데믹 그 상황으로 인해 실제 그 식당 내에서의 영업은 못 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투고나 딜리버리만 하는 거였었어요. 네. 그런데 이 업체가 보니까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 25% 규정, 그러니까 매출액이 감소돼야 되는 그 규정을 만족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저도 뭐 인트레스팅 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를 보면서 사업의 그 상황을 보니까 배달 또는 뭐 투고만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규정이 뭐가 있을지를 SBA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걸 다루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레스토랑의 경우 뭐 포스트메이시다, 뭐 도어대시다 이런 배달 업체들을 써서 하는 경우에 이들에게 지급하는 비용까지를 수입액으로 감안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정도의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없겠죠. 없는 네. 게 뭐 그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닐 텐데, 네. 그 대신에 여기서 제가 관련된 거를 찾았던 게 네. 그로스 리시트라는 거, 총 수입이 뭐냐라는 거를 얘기할 때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어떤 익셉션으로서 이거는 이제 물건을 파는 업체들을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포워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뭐 샀는데, 물건을 파는데 여기서 그런 수출입, 통관이라던가 포워딩, 그렇게 해서 뭐 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의 서비스가 발생하는 경우 물건 총 매출액에 또는 내 물건 값에 그와 같은 서비스 비용을 다 추가해서 매출을 일으킬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나온 거예요. 지금 저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 말씀이 무슨 CPA한테 다 맡기시고 알아서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요거 분명히 저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세금 보고하실 때 꿀팁, PPP 받는데 꿀팁이기 때문에 좀 잘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의도하는 거는 결국 내가 물건을 파는 어떤 그런 업체 입장에서 다른 업체들에게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에 드는 비용들을 차감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음식, 요식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었던 거는, 그러면 이 업체, 레스토랑 업체의 경우는 네. 물건값을 결국은 도어대시다, 포스트맨이시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서비스 커미션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비즈니스에서 예컨대 뭐 스시를 파는데 원래 10불 하던 것을 그걸 감안해서 더 값을 올렸다고 하는 그런 조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답이 예스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법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내가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겠지만, 제가 이제 답답하다 내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게 되면, 그러면 나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챙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도조차 못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특히 이제 전문가로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그냥 블랙 or 화이트로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기보다는 좀 내 입장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지를 같이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만약에 물론 도와주는 분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거겠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일 테니까. 지금 네. 뭐 이게 당장 그분들한테 절실한 얘기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네. 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받았을 때 나중에 챌린지를 받으면 충분히 내가 기존에 해석한 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게 정상 참작의 사유로서 말하자면 내가 이거는 법을 악의적으로 해석했다거나 내가 사기성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good faith죠. 그러니까 선의를 가지고 해석을 했고 또한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prudent decis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중하게 내가 접근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면 최악의 경우 받은 걸 내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언정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악의성으로서 내가 그걸 페널티를 받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내 실제 그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감안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신청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라든가 뭐 그런 선례들이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물론 이게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사안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그 법을 프랙티스하는 데 있어서 선례, 판례로서 고려를 하는 건데 네. 지금 이런 경우는 없죠. 완전히 PPP 자체라는 PPP 규정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에 딱 들어맞는 선례는 없겠지만 물론 당연히 비슷한 어떤 그 과거의 사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알겠습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네. 좀 애매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적극적인 어떻게, 해석을 좀 끌어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이세요. 당장 절실하실 텐데 정말 네. 시급하실 텐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뭐 사족입니다만 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예컨대 변호사나 뭐 이런 회계사들의 입장에서 이걸 판단을 내리는 그 직업 윤리, 프로페셔널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그 IRS에서도 얘기하는 것으로서 realistic possibility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고객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 조언을 주는 데 있어서 이게 법적인 근거가 얼마나 충분하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 챌린지를 받으면 관계 당국으로부터 어떤 그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내 포지션이 그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3분의 1 이상이면 해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결국 그거에 근거해서 충분히 이제 근거가 있는지 내 포지션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도 도와주시는 분들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금 관련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개인 은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문제를 그냥 계속 갈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 가시겠어요, 변호사님? 잠깐 물 한잔 하고. 네, 잠깐 네. 그러면 쉬고 돌아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잔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세상에 이렇게 가볍고 포근한 이불이 있었구나. 거위털 이불 엠페러.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기침 발열 인후통 이젠 풀모투입니다. 항바이러스와 호흡기 면역력 강화엔 GC 내추럴 풀모투. 맛과 분위기로 지친 당신에게 힐링을 드리는 타운 속 낭만 카페. 페리오 다이닝도 오픈했습니다. 카페 더반. 전 세계 판매 1위 바디프렌드 마사지 체어와 함께 10년 더 건강하게 바디프렌드에서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홈쇼핑월드 2월의 파격 세일. 한국산 세니타이저 젤 500ml 1불, KF94 마스크 100장 구매 시 80전, 홀세일은 70전, 면역에 좋은 6년근 강화홍삼 60호 2달분, 3박스 100불, 경희대학교 침향공진단 3박스 구매 시 1박스를 더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올림픽과 아드모어, 부에나파크점 비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힘이 주름, 탄력,
좋다는 화장품 광고가 홍수를 이룹니다. 그 제품들 쓰시고 정말 피부 많이 좋아지셨나요? 지난 8년간 얼굴이 정말 젊어졌다는 증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셀리온.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그리고 다양한 헤어 바디 제품들.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추천받는 셀리온으로 10년 젊어지세요. 지금 특별 세일 중입니다. 213-738-1188 피부과학 셀리온. 유가와 세라노 콘체르토 아웃도어 페리오에서 멋있는 운치와 맛있는 여유를 함께 누려보세요. 휴양지에 온 것 같은 분위기 좋은 야외 페리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콘체르토의 특별함으로 도심 속 행복한 힐링이 시작됩니다. 미슐랭 출신 셰프와 함께하는 유가와 세라노 콘체르토. 213-738-0909 213-738-0909. 모든 치과 치료는 새로 오픈한 사랑치과에서 최첨단 시설, 최고의 닥터가 정성으로 진료하는 사랑치과. 오픈 기념으로 구강검진과 디지털 엑스레이, 스케일링이 단 30불. 와우! 오픈 기념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보험 없으신 분,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 치아 건강은 사랑치과에 맡겨야겠네요. 당연하죠. 3601쇼 220호 사랑치과 오픈 기념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213-500-9968 213-500-9968 무료 파킹 일요일도 오픈하는 사랑치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홍삼이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풍기인삼공사의 김정환 홍삼을 울타리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인삼 명장 김정환 홍삼. 경북 영주 소백산 맑은 자락에서 정성 들여 농사지은 홍삼을 울타리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정직한 가격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김정환 홍삼. 검색창에서 울타리몰을 검색하세요. 전화번호 213-674-7775 674-7775. 안녕하세요. MJ보험의 마크정입니다. 3월 31일까지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오픈 등록 기간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파트C HMO 플랜 혜택이 본인과 맞지 않아 불편한 경우 다른 회사의 플랜으로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파트비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주는 플랜, 한방치료에 중점을 둔 플랜 등 본인에게 꼭 맞는 플랜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MJ보험 LA 사무실 213-232-4911 213-232-4911번. 네, 신만이 장석훈입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이 2020년 생산삼 판매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신만이 장석훈이 올해도 교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때묻지 않은 청정지역인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직접 채취한 최고의 산삼과 제품들만을 판매합니다. 최고 산삼을 최저 가격으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213-388-1234 213-388-1234. 김영귀 환원수. 대한민국 대표 알칼리 이온수기 김영귀 한원수는 최고급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백금 7장 알칼리 이온수기 월 39불 99, 최신형 수소수기 월 49불 99, 최신형 리모컨 비데 월 19불 99. 다운페이 없고 살집이 없는 김영귀 한원수. 정수기 렌트값으로 이온수기도 렌트하시고 김영귀 한원수로 가족 건강 지키세요. 올림픽과 세라노 213-487-8000번 487-8000번. 김영귀 한원수. 전총 변호사와 함께 전화 연결로 돌아가는 상황, 업데이트된 상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면서 또 회계사이시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유튜브 채널 미국 변호사 존청으로 방문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다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네. 네. 질문이 하나 청취자분께서 들어온 게 있어갖고 잠깐 그거 하나 하고 개인 은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말에 LA시에서 추진했던 그랜트 프로그램에 당첨돼서 15,000불을 받았습니다. 그랜트 인컴 텍스 보고할 때 해야 할까요? 그랜트를 받은 것을 텍스 보고할 때 이거는 넣어야 될까요? EIDL이나 PPP하고 관계없이 LA 카운티가 그 LA시에서 따로 했었던 그 프로그램에서 받으신 거를 세금 보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랜트가 나올 때 네. 이게 연방정부 차원의 그런 지원금이라고 하면 이게 과세 대상이다, 택서블이다, 넌 택서블이다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이유는 캘리포니아 정부 차원의 그랜트다 보니까 이게 연방세법에서 이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질문 주신 분 사실 변호사님이 답변을 알고 계시는데요. 이왕이면은 한 번 더 메이크쇼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신중함이니까 다음 주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금 보고하면서 저희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은퇴 문제를 어떻게 하든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개인 은퇴연금들 많이들 불입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트레디셔널하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저희가 지난해였죠. 지난해 연말에 조금 이제 다루다가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하고 넘어갔었던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리비짓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네. 배경을 좀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뭐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이지만 국가 차원의 어떤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의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걸 국가 차원에서 이 펀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와 별개로 개인, 뭐 기업, 말하자면 어떤 그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걸 또 계속해서 제도적으로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나온 게 개인 은퇴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 이 말은 세법상의 어떤 세금적인 면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방식은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 이걸 하나는 트래디셔널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ROTH, 뭐 ROTH, ROTH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네. 뭐냐? 내가 예를 들어 소득을 10,000불을 벌었어요. 그랬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라면 그에 대해서 내가 소득세를 내겠죠. 그걸 그렇죠. 뭐 예를 들어 30%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10,000불을 금년에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고 나서 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7,000불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 10,000불을 소비하지 않고 내가 이걸 내 은퇴를 대비해서 저축하겠다 또는 뭐 투자하는 대로 돌려서 쓰겠다라고 하면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줄여주겠다라는 게 전통적인 이 트래디셔널 방식의 이 혜택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내가 10,000불을 벌었단 말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이 10,000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 은퇴연금 계좌에 이 10,000불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당장 이 10,000불을 번 거에 대해서 10,000불만큼을 빼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의 과세소득은 0이 되고 따라서 과세되는 게 없는 거죠. 그만큼 3,000불에 현재 부담했어야 할 그 세금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되는 것이고 그 10,000불이 어디 가느냐? 어디 안 가죠. 내 소유의 은퇴연금 계좌로 옮겨진 거예요. 제약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은퇴할 때까지 찾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불리세요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그 연금의 그 혜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로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혜택은 주지 않지만 여기서 불어나는 자산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영원히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세금 내고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두 번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10,000불을 벌었는데 아까 트래디셔널한 방식에서는 이 10,000불을 이 은퇴연금 계좌로 옮기면 세금을 줄여주는 그 소득에서 줄여주기 때문에 하지만 로스 방식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10,000불은 세금 냅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이 로스라고 하는 이 은퇴연금 계좌에 옮기면 거기서 이제 불어나는 돈들,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나오는 뭐 배당소득이건 이자소득이건 투자 이익들을 영원히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주식도 사실은 세금 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주식은 벌면은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는 거지만 이게 은퇴구자에서 로스 IRA에서 증식되는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는 안 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그렇죠. 개인 투자, 그러니까 개인 은퇴 준비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큰 혜택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차피 세금 낸 돈을 가지고 내가 증권사 계좌에 들어가서 그걸 투자하면 똑같으냐? 전혀 그런 게 아닌 게 거기서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을 또 내는 건데 이 은퇴연금 계좌로 옮겨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게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더 이상 과세가 되지 않는 거니까 굉장히 큰 혜택인 거죠. 자, 여러분께서는 1번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IRA에 불입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번 그러면은 라스가 더 낫지 않을까? 2번을 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전통적인 방식에서 저희가 저금을 계속 연금을 모았을 경우에 나중에 찾았을 때 텍스를 내나요? 그거는요. 60세 이상 그러니까 은퇴 연령이 되었을 때 뽑으면 그때 해당되는 세율로 과세가 되죠. 네. 이후에 과세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은퇴하고 난 후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니까 텍스 레이시 좀 떨어져서 세금을 내게 되는 유리함이 좀 있겠죠. 이제 사람들마다의 그 상황에 따라 적용은 다를 테고, 네. 일단 아주 단순한 그 산수를 했을 경우에는 같습니다. 모든 다른 것들이 다 똑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언제 내가 혜택을 보느냐의 차이인 거죠. 지금 당장 보겠느냐라고 하면 트레디셔널한 것이겠고, 나중에 내가 혜택을 보겠다라고 하면 라스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말씀하세요. 예,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라스가 더 낫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건 이유는 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연금과 관련해서의 이 제도도 또한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세금을 내고 대신에 라스라는 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한번 세금 낸 거에 대해서 나중에 비과세 된다라는 것까지 변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또 지금 당장 내더라도 내가 투자를 잘해서 많이 불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후에 엄청나게 불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인컴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뭐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젊은 분들께서 불입을 하신다 그러면은 라스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그분들은 은퇴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지금 집어넣은 돈이 불어났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죠. 근데 관련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세법 개정을 뭐 하겠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항목으로 들어간 게 요 은퇴연금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앞서 이 트래디셔널과 관련된 내용인데 트래디셔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불입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과세 소득에서 빼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사례로 들었던 게 10,000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다 그 은퇴연금 계좌로 넣으면 10,000불에서 10,000불을 빼주니까 과세 소득이 0이 돼서 실제로 과세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같은 10,000불을 불입하는 거라 해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입장에서 과세소득을 10,000불만큼 줄여주는 것과 저소득인 입장에서 10,000불만큼 줄여들었을 때 그 혜택의 사이즈는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세율이 뭐 지금 그렇진 않죠. 35%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10,000불이어도 내가 체감하는 나한테 돌아오는 세제상의 그 과세 절감액이라고 하면 3,500불일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세율이 10%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10,000불을 줄였을 때 내가 누리는 실제 세금 혜택은 1,000불인 거잖아요. 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게 많이 버는 사람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지금 이 혜택을 소득공제 형태가 아니라 정해진 그 텍스 크레딧, 세액공제 형태로 바꾸자라는 게 지금 현재 그 바이든 정부의 개정안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득 불이백에 대해서 그만큼을 소득에서 줄이는 게 아니라 그 불이백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세금을 줄여주는 걸로 갈 것이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어떤 사람은 뭐 3,500불 혜택 보고 어떤 사람은 1,000불 혜택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공히 뭐 2,000불의 혜택을 보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절충이 되겠죠. 네. 근데 사실 그냥 개인 구자에다가 은퇴 구자에다가 집어넣는 건 액수 한정이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이상은 못 집어넣는. 그렇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뭐
모든 국민들, 모든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IRA와 뭐 Roth IRA, Traditional IRA, Roth IRA의 경우는 뭐 매년 6,000불까지 할 수 있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뭐 거기에 추가로 1,000불 더해서 7,000불까지 할 수 있고 그 밖에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은퇴연금 옵션, 은퇴연금과 관련된 그 옵션들이 한 5-6가지가 더 있는데 요건 얘기 못 하겠어요. 요건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거였고, 네. 좀 더 어드밴스된 내용들은 다음 주에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도 네.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셨고 그러면 다음 주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